예, 여전히 불안한 흐름들을 갑니다. 코스피는 2216을 가고 있는데요. 시황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또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2200선도 위태로운 코스피. 네. 그러나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가는 불안감이 커지지만 그만큼 반등의 가능성도 동시에 증가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사님 어제 장 막판에 한 2시 반 넘으면서 그냥 쭉 당기면서 그죠. 파운드화가 좀 돌아섰다는 얘기도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미국 주가가 전강후약으로 가서 다시 좀 힘이 빠졌습니다.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 시장에 이제 약간 큰 이제 변곡점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시장은 올해까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고 내년 상반기 지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좀 비둘기적인 발언, 그러니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사실은 갖고 있었던 건데 이번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투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올해 정도까지만 이런 매파적인 어떤 시장의 환경을 견뎌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왜냐하면 항상 증시는 선반영되니까 좀 그런 흐름을 원했던 건데 그게 이제 지연된 거고 그 지연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이제는 멈춰질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투명해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가미되니까 항상 보면은 좋은 장에서는 좋은 재료들이 되게 다 호재로 반영되지만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안 좋은 이슈들이 또 악재로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의 파운드라든지 유럽 자체가 되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미국도 굉장히 변동성 심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변동성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하루에 지수가 5%씩 빠지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빠진 게 22년도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만 이게 한 3번 나왔단 말이죠. 6월 달에 4% 빠진 게 2번 나왔고 5%도 이제 그저께 이제 5%도 한번 빠졌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가미되는 상태에서 뭔가 확실한 어떤 시장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이렇게 좋은 뉴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분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을 좀 시장을 좋게 본다면 3분기 실적의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내년 침체가 예상된다면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성장하는 이런 종목들조차도 내년에도 감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좀 뭐랄까 현금 비중을 역시 늘려야 되는 그런 구간 같고요. 근데 대신에 그래요. 오늘도 보면은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주가가 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말은 여전히 시장에서 제한된 수급으로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은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이제 못 하신다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풀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의 종목풀을 늘려놓은 다음에 이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서서히 이제 매집해가는 그런 구간으로 삼는 게 전 좀 좋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소위 베어마켓 랠리는 외국인들이 좀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세가 좀 멈췄고요. 매도이고 단기적으로는 신용을 산 것에 대한 주가 급락, 반대 매매 그 우려 가능성이 이번 주에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 초반 월요일 급락이니까 오늘쯤 영향이 클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반대 매매에 따른 수급 이슈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장 수급 봤을 때는 5% 빠진 날도 결론적으로는 장이 끝까지 밀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장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눌리는 거고 그 다음 날엔 또 반대 매매 나오고 계속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저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 비중이 코스피는 한 12조 정도 수준이었고 코스닥은 11조 수준이었고요. 6월에서 7월 그때 이제 굉장히 급락장에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3조씩 신용이 다 출회가 된 상태거든요.
그 이후에 7월에서 9월의 어떤 단기 랠리 구간에 또 각 시장, 양시장 또 1조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저도 이제 많이 참조하는 건데 주가가 빠질 때, 지수가 빠질 때 이 신용의 어떤 그 하락도 이 주가를 양 지수를 수렴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 지수 코스피 코스닥은 이미 전저점을 깼는데 네. 신용 개인들의 신용 비중은 아직 전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비중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직 양시장 합산해서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아직 6월에서 7월에 바닥 대비했을 때 더 있는 상태고, 물론 그것이 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경험상 봤을 때 상당 부분 만약에 신용도 지수에 수렴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전히 신용에 대한 부담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한 5천억 이상은 또 여기서 또 줄여줘야,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가 줄여줘야 좀 뭔가 좀 지수의 바닥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우리가 6월에서 7월 초의 장에서 그 7월 초에 정확히 바닥 시그널 나왔을 때가 뭐냐면 완벽한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때 뭐 정말 끔찍할 정도로 네. 뭐 이거 뭐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거의 주가가 그때 단기적으로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글로벌리하게 가장 많이 하락한 그 지수 코스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또 되돌림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약하죠. 뭔가 뭐 강한 반등이 좀 기대하려면은,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올라줘야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는데 적당히 오르거나 오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장후반에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용에 대한 뭐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에서 배제된 건 뭐냐면 뭐 그 외에 뭐 스탁론이라든지 뭐 CFD라든지 또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쓰는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또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가 6월, 7월 달에 또 기억을 되살려 보면 뭐 10시가 되면은 뭐 그러니까요. 예, 뭐 신용 물량이 나오고, 예, 뭐 어떤 신용 물량 나온다고 하고, 오후에 되면 스탁론이 예, 나오고, 오후 또 1시, 2시 예. 되면 스탁론 나오고, 이제 오후 2시 이후에는 이제 신용 반대물. 근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그냥 참고용으로 얘기해도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이 이미 그 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단으로 이미 반대 매매 그 신용 단으로 들어간 거고, 이것들이 출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져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물량들이 다 나오든지, 아니면은 강한 반등이 나와서 반대 매매를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글로벌리한 어떤 장 흐름을 봤을 때도 어떤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좀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항상 보면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가 급락하는,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한데, 그런 장에서는 마지막에는 항상 그 어떤 이런 레버리지 관련된 물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되면은요, 지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관없고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면 반대로 해외 증시가 약해도 우리나라 장은 잘 버티거든요. 이제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되는 버틸 수 있거든요. 수급 이슈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 이슈로 지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뭐 글로벌의 어떤, 물론 안 좋고 민감한 거 반영되기 때문에 더 안 좋겠지만 해외 지수는 잘 버티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장만 이렇게 빠지느냐? 그거는 이제 수급 이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안한 눈빛의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은 어쨌든 간에 좀 줄이고 제한적이지만 되는 쪽으로 플레이를 하라. 이게 항상 이런 장이 왔을 때 네. 결론적으로 마지막엔 그거죠.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뭐 과감하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싫어요. 뭐냐면 좋은 종목이니까 끝까지 버티면 언젠간 플러스 난다. 이게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사실 그게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손님들한테 표현도 리셋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IT뿐만 아니라 IT 섹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 대비했을 때 뭐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도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지수가 30-40% 조정이면 내가 들고 있는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그 이상의 지금 하락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조정장 이후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느냐. 우리가 6월, 7월 장에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재생 쪽이라든지 2차 전지가 이제 랠리를 갖고요. 물론 뭐 지금 조정장 이후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뭔가 큰 홍역을 앓고 난 이후에는 시장의 어떤 그 컬러가 변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건 간에 저는 일부라도 현금 만드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50%에서 도저히 못 팔겠다. 그러니까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뭐 그 50%에서 반이라도 그 종목이 또 급반등 안 나옵니다. 지금 장이.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반등 안 나오면 진짜 그게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리스크까지도 우리가 좀 해지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렸는지 얼만큼 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어떻게든지 현금을 만들어 놔야지 다음 장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좀 복구시킬 수 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팔았다가 또 되사는 것도 말이 그렇게 쉽냐? 그것도 쉽진 또 않아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라서 비중을 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모 이사님과 히든밸류 종목들 오실 때마다 발굴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5G 통신 장비 이렇게 예, 얘기되는 맞습니다. 쪽이죠. 예. 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예. 이제 새로운 접근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5G 통신 장비로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2018년도 이후에 통신 장비 쪽이 매출이 볼륨이 커지면서 한때는 막 통신 장비 5G 대장주로도 이제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탈중국의 어떤 최대 수혜주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G2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 그리고 패권 다툼 그리고 어떤 이 냉전이 다시 냉전으로 가는 이런 흐름에서 지금 탈중국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자국 내 주요 그 어떤 서방국의 주요 산업을 자국 내로 이제 유치하거나 아니면 생산 공장을 옮기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어떤 공정이나 향후에 어떤 분쟁이 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기술들은 다 이제 자국으로 옮겨가는 이런 흐름들이 연결되는데 그 외에 소위 말해서 제조 공정들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중국을 떠나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볼모가 될 수 있고 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탈중국 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로봇 관련돼서 자동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외의 공장,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주변국들의 어떤 제조 시설을 옮기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강했던 이유도 네.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선진국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면 인건비를 견뎌낼 수 없으니까 이참에 아예 다 공정을 자동 공정으로 간다. 로봇주들이 그래서 최근에 강했고요. 그 외에 탈중국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제조 공장을 적어도 중국에서 100%를 못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제조 공정을 나눠야 되는데 제조 공정을 처음부터 지금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 외 지역에 제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 회사들이 수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서진 시스템의 어떤 지금 공장은 우리나라랑 베트남, 네. 중국 그리고 미국에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네. 통신 장비로 알고 계시는데 서진 시스템은 제조업에서 그 얘기하는 모든 원료부터 제작까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전선도 만들고요. 네. 무슨 뭐 전선뿐만 아니라 볼트까지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뭐 매출 비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올해가 이제는 매출 비중이 통신 장비 쪽이 23%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품 이게 이제는 그 다른 회사에서 제조 공정을 맡아서 이제 부품을 만드는 것인데 2018년까지만 해도 통신 장비 쪽이 40%였는데 이 기타 부품 쪽이 그때 당시엔 10% 미만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있으면 30%까지 볼륨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시켜드릴까 저도 좀 고민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확 되실 것 같아요. 제조업종의 TSMC 같은 느낌? 왜냐하면 그 반도체에서는 설계만 해서 모든 것을 그 TSMC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쪽에서는. 근데 제조업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료부터 어떤 중간 그리고 완제품까지 서진 시스템이 만들고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뭐 또 어떤 또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하게 뭐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기타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탈중국의 최대 수혜는 로봇이냐
아니면은 탈중국이 돼 있는 제조 시설이냐인데 그 제조 시설을 서진 시스템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통신 장비 쪽뿐만이 아니라 작년이랑 올해부터는 이 기타 부분, 그러니까 이런 외주를 받는 제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좀 크게 불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탈중국의 탈중국의 어떤 최대 수요주로 이제 제조업종에서는 서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래서 물론 이후에는 통신 장비 쪽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면은 거기도 역시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이 통신 장비 매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환율적인 수혜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서진 시스템도 그동안의 주가 굉장히 잘 버티다가 어제 좀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슈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조정받은 건데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이런 장기적인 성장성, 이제 탈중국의 최대 수혜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예. 좀 관심 있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5G가 조금 움직였는데 통신 장비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설비 투자하게 되면 효과라고 했는데 서진 시스템은 5G나 통신 장비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16,100원입니다. 주가는요. 목표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후에는 아마 또 중국과의 어떤 10월 15일 이후에 시진핑이 3차 연임이 시작된 이후에는 또 중국과의 분쟁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좀 다시 또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히든밸류 종목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